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2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쫓겨났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80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27살이었죠. 남편 집안은 그럭저럭 살만한 집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셨죠. 시댁에는 남편을 포함해서 아들이 둘 있었는데 남편이 첫째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럭저럭 저를 잘 대해주셨고 시아버지도 무뚝뚝하지만 나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인 남편의 동생은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이 가업을 이어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 일에 많이 관여하게 됐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하셨는데 점점 제가 도와드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2년 후에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시댁에서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척 예뻐하셨죠. 그 후로 저는 육아와 시댁 일을 병행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손자 돌보는 걸 도와주셨지만 집안의 다른 일들은 점점 제가 맡게 됐거든요. 3년 후에 둘째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들만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손녀라고 예뻐해 주셨죠. 이제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댁 일까지 해야 했어요. 정말 바쁜 나날이었죠. 남편의 동생은 여전히 결혼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미 30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처제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맞선도 주선해드렸는데 번번이 잘 안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가 됐어요. 제 나이 35이 될 때쯤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였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정말 바뀌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준비부터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였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동생은 여전히 아무 도움이 안 됐거든요. 친척들이 많이 오셨는데 음식 준비부터 손님 접대까지 모든 걸 제가 혼자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신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게 됐죠. 집안일은 물론이고 개인 위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돌봄까지 맡게 됐죠. 시댁 집안의 제사나 차례 같은 것도 모두 제 몫이 됐어요. 시아버지 제사는 물론이고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까지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음식 만들기부터 상 차리기까지 모든 걸 혼자 했죠. 친척들이 오시면 큰며느리가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기는 했지만 정작 집안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어요. 1995년쯤 되니까 시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길을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더 가까이에서 돌봐야 했어요. 아예 시댁에서 같이 살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낮에만 시댁에 가서 돌봐드리기로 했어요. 아침에 우리 집 일을 마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돌봐드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가족 저녁 준비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남편의 동생은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도 어머니 돌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자 짜증을 내면서 집을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죠.
가끔 돌아와서는 집이 어수선하다고 밥이 맛없다고 불평만 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어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셨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실 때가 많았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시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하실 수 없게 됐죠. 남편과 상의해서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시어머니가 싫어하셨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는 집에서 죽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어요. 이때부터는 정말 24시간 시어머니만 봐야 했어요. 밤에도 돌아다니시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봐 제대로 잘 수도 없었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는데 시어머니 돌봄 때문에 아이들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주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돌봄은 거의 저 혼자 맡았죠. 시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밤에 소리를 지르시거나 하면 시끄럽다고 불평하기만 했어요. 이런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됐어요. 2010년이 되니까 저도 55살이 됐는데 체력적으로 정말 한계였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만성피로에 시달렸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47살에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거였죠. 그 여자는 시동생보다 어린 28살이었어요.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아이는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잠깐 사귀는 건가 했는데 몇 달 후에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시지만 가끔 정신이 온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무척 기뻐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요. 2013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척 잘했어요. 물론 실질적인 돌봄은 여전히 제가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다정하게 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막내 며느리를 무척 좋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치매가 있으셔서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은데 막내 며느리는 금방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마 새로운 사람이라서 더 인상 깊게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라고 자주 말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제가 계속 돌봤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가 자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2015년쯤 되니까 시어머니가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막내 며느리가 참 고맙다. 막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가 생겨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치매가 있으셔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시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였어요. 그때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남편도 그냥 어머니가 재산 정리를 하시는 거라고만 했거든요. 2017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6세의 나이였죠. 20년 넘게 돌봐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많이 약해지셨어요. 장례식도 제가 주도해서 치렀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쳤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유언장을 공개한 건데 그 내용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유언장에서 집과 땅, 그리고 남아있던 현금까지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 부부에게 상속한다고 하신 거예요. 큰아들인 우리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막내 며느리가 정성껏 돌봐줘서 고맙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돌본 건 저인데 막내 며느리는 겨우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돌본 건 아니고 그냥 가끔 인사만 드린 정도였는데요. 남편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장남이고 가업도 이어받았는데 왜 모든 재산이 동생한테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유 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막내 아들 부부가 갑자기 우리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댁 근처에서 살면서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이제 재산이 자기들 것이 됐으니까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형님 가족은 이제 독립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결국 나가라는 뜻이었죠. 막내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각자 살아야죠라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시댁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남편도 분해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부부가 그동안 시어머니 돌봄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머니를 돌봤으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누가 어머니를 돌봤는데요? 하고 따졌더니 막내 며느리가 저희가 정성껏 모셨잖아요. 어머니도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셨고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20년 넘게 우리가 어머니를 돌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동생이 형님은 장남이니까 당연한 의무를 한 거고 우리는 의무가 없는데도 효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였어요. 결국 우리는 시댁 근처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와야 했어요. 그 집도 시댁 재산이었거든요.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오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서러웠어요.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가 이미 60대 초반이었고 전세금도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조그만 아파트를 겨우 구해서 이사했어요. 이사하는 날 막내 며느리가 와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정말 역겨웠어요. 20년 넘게 시댁을 위해 희생한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게 다인가 싶었죠. 새로운 집에 정착하고 나서도 계속 분하고 억울했어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건강이 나빠졌어요.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기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친척들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 상속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막내 며느리가 참 효부다. 시어머니가 잘 판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돌본 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 친척은 제게 큰며느리는 원래 시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친척들 앞에서 크게 다툴 수도 없었어요. 2018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한테 참석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시아버지 제사였는데 제가 20년 넘게 준비해온 제사를 이제 와서 참석만 하라는 거였어요. 남편은 가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시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린 걸 보니까 정말 형편없었어요. 제가 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음식 종류도 틀렸고 상 차리는 방법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친척들은 막내 며느리가 참 잘 준비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정성껏 준비해온 제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다시는 시댁 제사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났거든요. 2019년에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일주기 때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친척한테 들으니까 막내 아들 부부만으로 조용히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돌본 저는 일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분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된 기분이기도 했어요. 이제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평온한 생활을 했어요. 시댁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남편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고 저도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독립했는데 가끔 찾아와서 엄마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줬어요. 특히 딸이 엄마는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배은망덕했다고 분해하더라고요. 2021년에 우연히 시댁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부부가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걸 알았어요. 아마 돈이 필요했나 봐요. 20년 넘게 제가 정성껏 관리해온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막내 아들 부부가 사업을 한다고 시어머니 유산을 다 써버렸대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껴서 모은 재산을 몇 년 만에 날려버린 거예요. 한 친척이 저한테 와서 큰 며느리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2022년에는 막내 아들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내 며느리는 위자료를 받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시동생은 혼자 남아서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친척이 우리한테 시동생을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는데 남편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내 며느리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동생한테 접근한 것도 시어머니한테 잘 보인 것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심지어 친척들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20년 넘게 시댁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돌봄, 시댁 제사, 집안일까지 모든 걸 했지만 마지막에는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건 그 시간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시댁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훨씬 평화로워요. 가끔 손자, 손녀들이 놀러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면 정말 행복해요.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동안 시댁 일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등산도 하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한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도 꼭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헌신만 하다가 저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말 고생하며 돌봐주는 며느리가 있다면 그 고마움을 제대로 알아주시라고 하고 싶어요. 새로운 며느리가 와서 잠깐 잘해준다고 해서 그전 며느리의 노고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모신 분이니까요. 다만 서운한 건 마지막에 제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4년 정도 시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봤지만 실제로 돌본 건 아니었어요. 기저귀 갈아주기, 식사 도움, 목욕시키기, 병원 모시고 가기 이런 건 모두 제가 했거든요. 막내 며느리는 그냥 가끔 와서 인사만 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그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며느리가 생겨서 기뻐하셨던 거죠. 그걸 이용한 막내 며느리가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동생이 혼자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가족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죠. 친척들도 이제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막내 며느리가 재산만 가져가려고 했다는 걸 다들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재산도 다 사라졌고 가족도 흩어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며느리들은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담담해졌지만 처음에는 정말 분하고 억울했어요. 20년 넘게 바친 세월이 아까웠고 저를 인정해주지 않은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러웠어요. 특히 막내 며느리한테는 지금도 화가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제가 한 일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본 것, 시댁 제사를 잘 지낸 것, 집안을 화목하게 유지한 것, 이 모든 게 헛된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쉬운 건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 희생에 비해서 받은 대접이 너무 박했다는 거죠. 요즘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 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예의는 지키고 자신의 삶도 챙기고요.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해요. 저희 세대는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희생이 항상 보답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약 다시 젊어진다면 시댁과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할 것 같아요. 물론 예의와 정성은 다하되 제 삶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 간병도 요양원이나 다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거고 제사나 집안일도 다른 가족들과 분담했을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댁을 위해 너무 희생하지 말라고요. 적당히 하되 내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죠. 우리 아들한테는 장가간 후에 부인이 우리를 돌봐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며느리의 희생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워하고 너도 함께 부모님을 모셔라고 하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때로는 가족이 더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시동생은 저를 20년 넘게 봐왔으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었거든요. 혈연 관계라는 게 때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느꼈어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나 진짜 친구들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줬어요. 혈연보다는 진짜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죠. 요즘은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가끔 친척들이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대신 우리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오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해요. 시댁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을 더 잘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처음에는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남남으로 살자고 하더라고요. 가족이지만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20년 넘게 시댁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한 일들이 비록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것, 시댁 가문을 위해 노력한 것,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고 믿어요. 다만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제 인생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희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당신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때로는 거리를 둘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헌신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67세가 됐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정신도 맑으니까 새로운 일들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며느리들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토대로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싶거든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20년 넘게 바친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정말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나쁜 인연은 끊는 것도 용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고마워하는 관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